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요즘 학생들에게 눈코 뜰 새 없이 한 학년이 지나갑니다. 학교 성적은 물론이고 다양한 외부 프로젝트로 학교 대항전은 학교의 평판이 달려서인지 경쟁의 열기는 몇 배 더 뜨겁습니다. 제출되어 진열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그 수준이 엄청나다는 것에 놀라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 유독 특출나 보이는 프로젝트를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학생 홀로이 다 했다는 것인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쟁의 등수로 결정되는 현 사회 구조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애처롭기도 합니다. 이것을 리드하는 각 학교 담당 선생님들도 모든 참여 학생들을 차례로 돌아보면서 하나라도 실수가 있을까 분주합니다. 정말 요즘 학생들 학교 공부 외에도 엄청나게 바쁜 하루하루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같아 보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 건강과 과일 섭취, part-time job, 비행기 여행, 그리고 조기 은퇴입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심지 쥐들이 그이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쥐들이죠. 이렇게 늘어난 쥐들은 인간 외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야생동물 리스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쥐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다른 곳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주 엠바이오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인간과 공존하는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등 이런 동물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쥐 역시 환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실험실 안의 쥐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하게 아프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이로 인해서 체중이 줄거나 사망하는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쥐들이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알파나 델타, 오미크론 등 이런 모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쥐들도 이들의 코, 입, 목구멍, 폐 안에서 활발한 바이러스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뉴욕시는 하수구에 모아진 70마리, 그곳에서 70마리 브라운 쥐를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요. 이 중에 13마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고요. 면역 반응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PCR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중에 4마리는 활발한 감염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3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온갖 쓰레기들을 드나들면서 작년 뉴욕시는 그 4월까지 쥐를 보았다고 신고된 접수 건만 6,150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그때 당시보다 60%가 증가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 뉴욕시 같은 대도시에 이런 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동안 시 역사의 모든 리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다지 놀랄만한 결과는 이루지 못해왔습니다. 현 뉴욕의 에릭 아담스 시장은 브루클린 보로의 프레지던트 시절 식초나 독극물이 잔뜩 들은 이런 버켓을 이용해서 쥐들을 잡는 정책을 펼친 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의 신랄한 비난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 시장인 빌 디블라시오 전 뉴욕시장도 수천만 달러를 들여가면서 쥐 숫자를 줄이는데 강력한 노력을 했지만 성과는 별로였습니다. 작년에 뉴욕시 쥐로 인한 감염으로 13명이 사망하기도 한 기록도 있고요. 인간의 감염을 가져오는 최고로는 쥐가 단연코 1등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 쥐의 숫자 증가는 최고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역에는 최악의 쥐들이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현재 뉴욕시의 870만 명의 인구보다 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있는 이 많은 쥐들은 먹이를 찾는데 블락 한 블락만 이동하면 다 충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안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리면서 쥐들의 숫자는 크게 늘어난 것이죠.
한 가지 풍자스러운 만화도 그려져 있는데요. 뉴욕시의 남은 피자 조각을 쥐들이 입에 물고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번 연구는 미국 농무부, 또 The Walter Reed Army Institute of Research, 육군 연구소죠. 그리고 미소리 의과대학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로 인간 외에도 이번 팬데믹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장하는 야생동물 숫자는 11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안에는 사슴도 있고요. 밍크, 오터, 고릴라, 사자, 타이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동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으로 우리에게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기다 점점 더 변하고 다양해지는 환경에 바이러스는 더 다른 동물들에 적응하고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된 것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 것도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이름으로 노르웨이 렛이라고 불리우는 브라운 렛은 인간과 공존해 온 지 수천 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질병을 옮기는 최고의 존재죠. 인간의 다양한 오물들을 통해서 퍼지게 만들고 몇 가지 이름들을 보면요. 한타 바이러스가 있고 툴라리미아, 또 살모넬라 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는 현 시점에 이번에 나타나는 발견들을 보면서 야생 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연상시키게 한다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전역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쥐들의 숫자로 인해서 이들은 인간이 또다시 감염되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쥐들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다른 바이러스들과 합치거나 또는 단순히 쥐들 안에서 더 빠르게 번지게 변이가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다른 신종 노블 병체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쥐들 안에 존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죠. 이 바이러스를 자세히 모니터링하는 것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개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인간과 쥐의 생물학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쥐 같은 야생 동물들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발한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좋은 조건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팀이 주장한 것 중 하나는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이 변이 중에서도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는데 쥐들의 역할이 작용한 것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는 인간 세포에서보다 쥐 세포 안에서 몇 배 더 잘 부착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진정 감염된 쥐로 인해서 이것이 다시 인간에게 옮겨올지 여부, 이런 것도 더 연구가 돼야 되겠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컨디션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최소한 실험실 안에서 일어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는 증상을 약간 보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감염 한 번 이상 되풀이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쥐 숫자들로 인해서 이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변이가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많은 과학자들 마음을 편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예전부터 자라면서 이 하루에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일이 없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건강에 과일 섭취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권장되는 양은 다를지 몰라도 실제로 CDC가 말하기로는 하루에 1컵 반에서 2컵 분량의 과일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과일로 사과뿐만 아니라 바나나, 블루베리, 망고 등 모든 과일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건강에 제일 좋은 과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은 영양사들이 추천한 리스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영양분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우리 건강에 좋은 과일로 1등으로 올라있는 것이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안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배가 금방 고파지지 않게 해준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안에 항산화제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과일로 손꼽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듣는 항산화제, 이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그 세포의 파괴를 지연시켜 주거나 예방해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항산화제는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엔타이옥시던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예방시켜주고 말한 대로 지연시켜줍니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음식 방식이 항산화제를 많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제일 좋다는 것이죠. 항산화제의 예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바이타민 C와 바이타민 E, 또 당근 안에 들어있는 베이타 캐로틴 등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일과 야채 속에는요,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먹는 지중해식 다이어트 방법이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사람은 다양한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산화제가 좋다는 이유를 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몸이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상당히 불안정한 프리 라디컬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적인 곳에서 이런 프리 라디컬에 노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예로 담배 연기라든지 공해 매연, 태양빛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프리 라디컬이 산화작용을 일으키고 세포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산화작용, oxidative stress가 암이나 심장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파킨슨스 디지즈, 그리고 백내장 같은 눈 질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연구에서 보면 항산화제는 산화작용에 대응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항산화제 복용이 과연 우리 건강에 혜택을 주는지 여부를 놓고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너무 높은 양의 이것을 복용할 때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준다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야채와 과일은 건강식에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이 많은 야채와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일과 야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을 두고 이 섭취량을 두고는 우려하지 말고 많이 먹으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과일과 야채에 많은 장점을 가져다 주지만 그 중에서도 인지 능력과 기억력,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장 질환에 도움을 주고요. 또 암과 싸우는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들이 추천하는 것,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어떤 과일이라도 매일 섭취하는 것 너무 좋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과일 안에는 다른 종류,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일은 모두 추천됩니다. 한 예로 사과 안에는 팩틴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리바이오틱처럼 역할을 하는 섬유질 파이버인데요. 이것은 장을 도우면서 소화 기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그레이프루트, 레몬 같은 이런 시트러스 과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도 추천되고요. 딸기 등 모든 베리들도 추천됩니다. 사실 바이타민 C는 콜라겐 생산을 도우면서 이 피부라든지 머리카락,
손톱 등의 이 바이타민 C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CDC에서는 절대 이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당분 외에도 과일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너무나 많은 바이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물 등 다양한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설탕을 우려해서 먹는 것을 자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과일은 오후 늦음하기 나른할 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커피보다 더 과일이 에너지 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일 안에는 있는 자연적인 당분은 좋은 에너지 소스이고요. 이렇게 과일과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오후 나른함을 거뜬하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떤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 양을 아무래도 좀 조절하고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일정량 과일 섭취에 가장 좋고 편안한 방법이 한 가지가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것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집에서 만들어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이 스무디 스토어에서 만들어 파는 스무디는 너무 많은 설탕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아보카도 같은 것 안에 들어있는 지방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걱정 말고 섭취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건강에 과일과 야채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보카도나 콩 종류, 씨, 올리브 등에서 나오는 지방은 건강에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많은 소염작용의 혜택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보카도 안에는 이 포타시움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이것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주고요.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고 혈당 컨트롤에 좋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야채와 과일 안에는 바이타민 A와 E, K가 들어있는데요. 이런 바이타민들은 지용성이라고 부릅니다. Fat soluble 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안의 지방 소스가 이것들을 흡수하는데 큰 역할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을 때 아보카도 같이 먹으면 이런 영양분 섭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사들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 양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할지 한 아이디어를 내주는데요. 그로서리 스토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때그때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과일을 시도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는 새로운 과일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내키지 않을 때는 그래도 그동안 늘 먹어오던 좋아하는 과일을 매일 먹는 것도 절대 나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매일같이 먹는 똑같은 패턴에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트밀 안에 매번 먹던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넣어서 먹을 수 있고 또 간식으로 먹던 사과 대신 오렌지로 서브스티튜트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과일과 야채를 풍부하게 먹는 것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스물여덟 살의 젊은 엄마 메이건 씨가 있습니다. 메이건 씨는 미조리주에 사는 밀레니얼 세대 여성인데요. 이번에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그녀가 일하던 풀타임 잡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것,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녀의 케이스는 현재 수백만 미국인들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그녀는 그래도 가능하면 풀타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인컴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는 이 두 가지 임시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메이건 씨는 풀타임으로 홈 오너스 인슈런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클레임스 어저스터로 일을 하고 또 원격으로 일해왔는데
그러면서 아이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절대 일과 집안일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 달에 약 $3,000 정도를 받던 그녀의 직업을 많이 좋아했고요.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기는데 한 달에 $1,6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 맡기고 일할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을 모두 감안할 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3달이 지나고 나서 그녀와 남편은 그들의 재정 상황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달한 것입니다. 매달 모기지로 나가는 것 $1,880 정도였는데 이것이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지난 10월부터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까지 일하는 파트타임 잡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시 다른 보험회사이고요.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1,600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추가의 인컴으로 매달 재정 상황을 한층 여유 있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메이건 씨의 케이스는 현재 미국 노동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200만 명 미국인들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은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410만 명보다 몇 배 더 높은 것이죠. 사실 이것이 본인이 원해서 자원해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이 할 수 없이 파트타임인 사람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이 비율이 20여 년 중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간접적으로 현재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인들 중 건강 이유라든지 차일드 케어 또 번아웃이 됐다는 이유로 풀타임을 피하는 경우도 상당수 됩니다. 그리고 메건 씨와 같이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생활비 등 재정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 된다는 현실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겨우 인컴과 경비를 겨우겨우 맞춰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요. 현재로서는 아이들로 인해서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동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인컴이 될 만한 것은 다 시도한다고 하면서 현재 본인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한 달에 약 $150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이것을 하는데 일주일에 약 10시간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다 남편과 같이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equipbid에서 연장이라든지 전기제품, 베이비 아이템들을 사들여가지고 이것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되팔면서 이것으로 한 달에 약 $600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한 달 매달 고정 수입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현 실정에 두 아이 모두 데이케어에 맡길 형편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러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옵션이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부모들 데이케어를 찾기도 힘들고 이것을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마음에 드는 데이케어를 찾았다고 해도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죠. 모든 것의 밸런스를 찾기 너무 힘들다고 젊은 여성은 말을 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일을 해야 재정적인 것도 해결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풀타임 직업을 그만두는 밀레니얼 세대들, 이런 이야기는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듣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 여성이 한 명 더 있습니다. 33살의 키키라는 여성은 북가주 베이에리어에서 1년 연봉이 $100,000가 넘는 코퍼레이트 매니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번아웃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문제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났는데요. 그때 당시 그녀의 일은 필수직이라는 에센셜로 구분이 되면서 팬데믹 초기에 최악의 상황에 직장에 매일 출근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너무나 안전의 위협을 느꼈고 또 회사의 직원 숫자는 점차 줄어들어가면서 남은 한 사람당 일해야 하는 양이 몇 배로 늘어난 것이었죠. 그나마 중간에 점심시간에 이메일이 수백 개가 들어와 있고
중간에 일주일 시간이 내서 어렵게 결혼식까지 마치고 돌아오니까 밀린 이메일 숫자는 수천 개가 넘어갔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정신 상태를 점검하기에 이르렀고요. 결국 그녀는 좋던 직업을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가 또 따라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직업을 찾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는 파트타임을 찾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는 생각은 꿈에도 꾸기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요. 그녀 역시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일하는 파트타임 직업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에 봤던 인컴의 큰 차이로 적게 벌고 있지만 현재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녀의 번아웃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풀타임 직업은 많은 종업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말한 메이건 씨와 키키 씨처럼 파트타임 직업을 찾는 수백만의 젊은 미국인들이 현실입니다. 키키 씨 역시 본인은 럭키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같은 상황에서도 본인과 같은 옵션이 없는 경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달 내야 하는 경비와 지출을 보면서 늘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녀 양육, 또 본인의 웰빙, 그리고 매달 밀려드는 지출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파트타임 잡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탈 때 정식적인 드레스 코드는 특별히 없지만요.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입을지 또 무엇을 입어서는 안 되는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구입하는 항공기 표에 컨트랙트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것을 너무 범위에 벗어날 경우 항공기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추천되는 몇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발가락이 나와 보이는 신발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물론 더운 여름 계절이나 더운 곳으로 갈 때 샌들 같은 거 신고 싶죠. 그런데 사실 비행기 내 바닥 카펫이 얼마나 깨끗한지 장담할 수 없고 또 화장실을 갈 때 절대 신발을 신고 갈 것을 추천합니다. 바닥을 맨발로 밟지 말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만한 의상은 피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혐오감을 준다거나 음탕함을 곁들인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항공기 스텝진 생각에 이 승객에게 의상이 너무 혐오감을 준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옷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거부할 경우에 비행기에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나 비행기를 탈 때 편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 너무 본인 편안함만 생각한 나머지 파자마를 입고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파자마 대신 아무래도 이 루스하게 편안하게 입는 것을 추천합니다. 22년 승무원 경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추천한 것은 놀랍게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파자마를 입고 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사 중에서 하와이안 에어라인스는 몇 개 안 되는 비행기 안에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비행기 안에 수영복 차림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꼭 수영복을 입어야겠다면 수영복 겉에 다른 옷을 꼭 착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 안에 그 온도가 어떨지 예측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한 겹이 아니고 몇 개 여러 개 레이어로 입을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얇거나 두꺼운 옷 하나만 입었을 경우에는 온도가 맞지 않을 경우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죠.
이렇게 얇은 옷을 몇 겹 입었을 경우에는 하나씩 입거나 벗기가 쉽다는 것이죠. 다음은 너무 과한 액세서리 착용도 비행기를 타는데 추천되지 않습니다. 특히 너무 과한 쇠로 만들어진 보석을 몸에 두르는 것은 절대 비실용적이죠. 더욱이 이것은 비행기에 가기도 전에 공항 시큐리티 통과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은 몸에 뿌리는 향수도 자제하라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것을 공유하는 옆 사람들을 생각해서 너무 강한 프레그런스는 절대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면서 비행기에서 추방되는, 쫓겨나는 실제 에피소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비행기를 탈 때 술에 너무 취해서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 안전도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승무원들에게 협조를 거부하다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에서 추방되고 연방정부 에이전트에게 체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나 유나이티드, 델타, 미국 내 대표 3대 항공사는 너무 강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 컨트랙트에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종류에 상관없이 옆이나 주위 근방 다른 승객에게 불쾌함이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비행기에서 추방됩니다. 또 체중이 너무 과한 경우 비행기에서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2016년 라스베이거스에서 뉴저지로 가는 노선 비행기에서 에롤 넷바즈라는 승객은 비행기에 탄 뒤 옆에 앉은 사람이 승무원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두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항공사 대변인은 좌석에 안전하게 앉을 수 없는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도 본인도 그렇지만 다른 승객의 안전도를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엘 월드에 나오는 여배우 레이샤 헤일리는 레즈비언으로서요. 지난 2011년 사우스웨스트 항공기 안에서 본인의 애인 여자친구와 지나치게 거친 키스를 한 이유로 비행기에서 추방됐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키스 한 번 했다고 변명했지만 주위 여러 명의 승객들이 너무 지나치다고 불평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승객의 편안한 여행을 최고 목표로 두고 있는 승무원들은 이 대화는 점점 거칠어지고요.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절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추방당한 것입니다. 또 한 케이스는 젯블루 항공기 안에서 뉴욕에서 라스베가스로 여행하던 캐머런 버크 씨 가족인데요. 이 가족 멤버 중 한 사람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면서 버스데이 케이크를 가지고 탑승한 것이죠. 이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결국 뉴욕의 폴 어토리티 폴리스 디파트먼트가 출동했고요. 비행기 전체에서 모든 승객이 내리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 다시 비행기를 탈 때 버크 패밀리는 탑승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너무 흘러내리는 바지를 입은 이유도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2011년 오클랜드에서 버뱅크로 가는 노선에서 이것 역시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입니다. 이 펑크 밴드 그린데이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는 빌리 조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이 승무원이 암스트롱에게 바지를 좀 올려 입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서 그녀에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내 바지에서 신경 끊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비행기에서 킥드오프 됐습니다. 또 같은 해 대학 풋볼 선수인 데션 마르만도 US 에어웨이 항공기에서 바지를 올려 입을 것을 요청받았는데 이것을 거부하자 항공기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델타 에어라인 항공기에선 이것은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멈춰 있는 상황에 한 남성이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승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비행기가 타르맥에서 서 있을 때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30분이 지나자 결국 이 승객은 참지 못하고 화장실 이머전시라고 소리를 치면서 화장실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비행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미국 3대 항공사 모두 옷 입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더욱이 너무 노출이 심해 일어난 케이스가 있는데요. 2016년에도 젯블루 항공기 너무 짧은 쇼츠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런가 하면 2017년에 스피릿 에어라인에서도 한 여성이 가슴 노출이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추방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여성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항공사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해서도 그렇지만 또 할 수 없이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 3년 동안 조기 은퇴, early retirement 비율이 상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더 많은 인컴을 받으면서 현재 직업을 떠난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사이드로 벌 수 있는 인컴이 충분해서 직업을 떠나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무엇이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할 수 있게 만들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세우는 것 중 하나가 조기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 대신 이것이 많은 질문과 의문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조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런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등등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의 이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이유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스텝백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했던 시기보다 일찍 은퇴하게 만드는 최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데는 예전에 하던 대로 일하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이 일의 강도가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진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렇게 긴 시간을 일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장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의 커리어에 미래의 여파를 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적절한 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를 미리미리 맞추면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성공한 회사라고 해도 이런 회사도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 전체가 매각이 되거나 그러면서 레이오프가 줄줄이 이어지는 경우도 이럴 때 조기 은퇴가 권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을 늘 주시하면서 제일 좋은 옵션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현명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멤버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을지가 영향을 입게 되고 조기 은퇴를 고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미리 롱텀 케어 같은 보험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어지는 엄청난 의료 비용을 감당하게 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둬야 할 것입니다. 또 어느 분야이고 끊임없이 변해가고 발전해가는 것에 보조를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속하게 변해가는 기술 분야 같은 것은 더 절실한데요. 본인의 프로페셔널 변화에 적절하게 맞추어 나가지 못하고 뒤처질 경우에 결국 직업을 떠나 조기 은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에서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조기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사와 절대적으로 합의나 공존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 안에서도 승진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예에 들어갑니다. 또는 회사 내 본인이 맡은 임무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 본인의 job description이 변한 경우 난감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더 이상 이 안에서 본인의 맡은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의 본인의 존재가 사라져간다면 적절한 다음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니면 단순히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되면서 조기 은퇴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돈을 축적했다면 언제고 본인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를 한 이후에도 본인의 정기적인 재정 리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 후에도 가능하면 경비도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 크기도 좀 줄이고 나가던 모든 경비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조기 은퇴를 했다고 해서 더 이상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로 돌아가서요,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 분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본인과 전혀 다른 분야 산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커뮤니티에 가담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봉사하는 방법도 좋은 옵션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인해서 은퇴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회사 고용주들은 회사를 다운사이즈 하는 방법으로 종업원들에게 조기 은퇴를 하라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바이아웃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추가의 돈이나 그동안 회사에 몸담으면서 축적해 놓은 베네핏을 더 연장해서 준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조기 은퇴를 결정한 경우는 상당수 됩니다. 모든 분야의 직업의 상황을 뒤집어 놓은 것이 이번 팬데믹인데요. 수많은 미국인들, 더욱이 건강 이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감수하고 일한 것이 가치 없다는 판단하에 조기 은퇴한 경우가 상당수 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건 아니건 은퇴라는 것은 본인 인생의 최고 중요한 인생의 변환점입니다. 절대적으로 준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은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은퇴한 후에도 본인의 버짓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본인이 세워놓은 목표 안에 만족하는 은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준비를 잘한 사람일 것입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조기 은퇴를 할 수 있을까요? 은퇴를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것이 너무 많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간간히 조기에 은퇴하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젊었을 때 최고로 열심히 일할 때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적절한 활동은 나이 먹어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방식이 어떻든 본인에게 제일 적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올바른 선택일 것입니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든 미리 준비된 계획은 제일 중요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은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